자, 이제 철기 시대 봅시다. 38페이지 철기. 철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먼저 볼게요. 철기는 BC 500년부터. 그러니까 BC 5세기경이라고 해도 되겠죠? BC 500년경부터. 자, BC 500년경부터 철기가 시작되는데 요거는 시작이고 시작. 자, 철기는 BC 1세기경, 그러니까 1세기면 100년이거든요. 이 세기라고 하는 대문자 C로 표시되는 요게 100년을 단위로 하는 거예요. 100년. 그러니까 500년이나 5세기나 100년이나 1세기나 똑같은 거예요. 1세기경에 본격화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어온 거는 BC 500년인데 철기가 완전 이제 활발해진 거는 BC 1세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도구를 좀 살펴볼 건데, 자, 도구 한번 살펴봅시다. 도구는 맨 처음에 철기겠죠? 철기는 뭘로 만드냐면 철광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철광석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되게 심플하죠? 자, 그래서 철광석을 불을 높게 떼는데,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철광석이 철기가 복잡한, 아까 청동기 좀 복잡하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섞어야 되니까. 그러면 왜 복잡한 청동기가 먼저 오고 간단한 철기가 더 뒤에 왔냐? 왜냐면 간단한 게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원래는. 하지만 철기가 뒤에 온 이유는 철기는 녹는 점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불을 세게 떼서 온도를 높게 해야지 철이 녹고, 그 다음에 구리 주석 아연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도 녹고, 그래서 보통 한 700에서 1000도 사이에 녹는 거는 청동기고, 그 다음에 철광석 같은 경우는 1000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도 이상 올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몇백 년 더 걸린 거죠. 자, 어쨌든 철기. 자, 그럼 철기로는 뭘 만드냐? 철기로 뭘 만드냐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철기로는 철제, 농기구, 그 다음에 철제, 무기 다 만들 수 있는데,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서 농경이 훨씬 발달했겠죠. 그 전까지 우리가 쓰던 농기구는 뭐였죠? 간석기. 청동기 없으니까 간석기. 자, 그러면 철제 농기구를 쓰기 시작하면서 농사가 훨 잘 되는 거죠. 뭐 수확 같은 걸 하더라도 돌로 하는 것보다는 칼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 자, 그 다음에 철제 무기. 자, 무기도 철로 만들면 훨씬 정교하고 더 정복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수확량이 늘어나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하니까 나라도 많아지고, 자, 그런 시대가 바로 철기. 자, 그럼 철기는 어디서 왔지? 철기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왜냐면 중국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시대였거든요. 그러자 철기를 가지고 유민들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유이민들이 전래. 자, 중국 사람들이 전래했다. 그러니까 철은 어디서 왔어? 중국에서 왔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철기가 아까 BC 500년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청동기와 철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청동기고 여기까지가 철기고,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잘리는 게 아니고 이만큼 철기도 쓰면서 청동기도 쓰면서 이런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를 초기 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철기는 청동기도 쓰고 그 다음에 철기도 쓰고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청동기도 만들어지냐? 발전했냐?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철기 시대에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청동기 시대에 쓰던 청동기보다 더 예쁜 청동기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에 쓰던 청동기보다 더 예쁜 청동기가 어떤 것들이냐? 자, 어떤 것들이냐면 앞에서는
그 청동기 앞에서 쓰던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세형 동검.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거울 만들었는데 그 전에 쓰던 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 이때 거울은 잔무늬 거울. 무늬가 훨씬 더 정교해졌다는 얘기죠. 잔무늬 거울. 자, 그리고 거푸집. 거푸집이라는 건 청동기를 만드는 틀. 청동기를 만드는 틀을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청동기 만드는 틀을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푸집이라는 것도 전국에 다 분포가 돼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청동기를 많이 만들었구나. 예쁜 거를 많이 만들었구나. 자, 그게 바로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 자, 그래서 오히려 청동기가 더 예뻐졌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진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앞에서 비파형 동검 사진 봤을 거예요. 비파형 동검 사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파형 동검은 약간 널찍하게 생긴 그런 동검을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철기에 사용하는 예쁜 청동기, 예쁜 동검, 어떤 게 있냐면 세형 동검이 있죠.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이 세자가 가늘 세자를 써서 훨씬 더 길쭉하다, 정교하다. 이게 바로 세형 동검이고요.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당연히 거친 무늬 거울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거푸집, 용범이라고 해서 청동기를 만드는 틀이 발전했죠. 자, 그래서 이런 도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토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역시 철기에도 토기가 있다. 그래서 어떤 토기를 사용하냐? 철기, 토기 한번 봅시다. 일단 민무늬 토기를 사용해요.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도 있었지만 똑같이 철기에도 존재하니까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띠 토기. 덧띠 토기는 약간 입술이 좀 두꺼운 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덧띠 토기라고 해서 위에 보시면 입술 뚱뚱한 토기 있죠. 그런 게 덧띠 토기. 입구가 좀 뚱뚱하죠. 자, 그리고 검은 간 토기. 말 그대로 토기의 표면에다가 뭘 바르고 구웠어. 그랬더니 까매. 그게 이제 검은 간 토기. 그래서 이런 토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유물 도구가 있어요. 자,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발견이 됐거든요. 자, 중국과의 도구를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사용하던 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런 화폐가 발견됐는데 그 화폐가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왕망전 이런 것들이 발견됐죠. 전부 다 중국에서 사용하던 돈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 반량전이나 오수전이나 왕망전은 그냥 엽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엽전. 이렇게 엽전처럼 생겼지만 요 명도전이라고 하는 요 돈은 칼 모양으로 생겼어요. 사진 한번 봐두세요. 명도전 칼 모양. 자,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했다는 걸 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붓. 자, 붓이 발견됐어요. 붓도 역시 중국에서 온 거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 붓을 뭐하러 가져왔겠어? 글씨 쓰려고 가져왔겠지? 그래서 붓이 발견됐다는 건 즉 뭘 사용했냐? 한자를 사용했구나. 그래서 한자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붓. 자, 약간 불에 그을린 붓이 발견됐고요.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건 지금 현재 붓은 이렇게 한쪽에만 필모, 말하자면 이렇게 글씨 쓰는 게 달려있지만 이 붓은 양쪽에 글씨 쓰는 게 달려있어가지고 모양이 조금 특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붓. 자,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거.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한자, 뭐 붓 이런 것들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유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철기 시대의 유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유적에서는 주거 유적. 자, 앞에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 움집,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움집인데 지상가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는 그냥 지상가옥이에요. 지상가옥화라고
라고 했을 거냐 앞에서 청동기는. 그러니까 지상가옥이 되어가고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지상가옥이에요. 그래서 지상가옥이 발견됐다. 자, 그리고 지상가옥 중에서도 주춧돌이 있고, 아니 주춧돌이란다, 부뚜막이 있고, 온돌 구조가 있고, 자, 요런 것 등이 주거 형태다. 자, 부뚜막은 뭐냐면 아궁이 알아요, 여러분? 아궁이? 불 때는 그런 거 있죠? 여기 이렇게 아궁이, 아이고. 이렇게 아궁이 여기다가 불 떼잖아요, 나무 같은 거.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솥 거는 거 알죠? 이렇게 솥 거는 거 알죠? 여기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솥을 걸어서 데우잖아요. 말하자면 물 데피기도 하고 음식을 하기도 하고, 요런 데가 부뚜막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궁이 위에 여기를 부뚜막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얌전한 고양이가 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또 속담 얘기하니까 내가 100년 전 사람인 것 같잖아. 100년 전 사람. 자, 그 다음에 부뚜막. 온돌은 뭔지 알죠? 방을 따뜻하게 하는 구들장이라고 해서, 이 불을 떼면, 아궁이, 아까 그 아궁이나 불을 떼면 이 불에 이제 열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열기가 이 돌을 데펴요. 말하자면 방 바닥에 돌을 깔아서 그 돌을 데피고, 그 데핀 연기가 이렇게 방바닥을 돌아서 저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굴뚝이죠, 굴뚝.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방을 뜨뜻하게 데우는 거를 온돌이고, 이 온돌이 철기 시대에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또 독자적인 그런 어떤 구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집들이 있으면 또 이 당시에 사용했던 집들 중에서 귀틀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틀집이라는 건 이게 뭐라고 표현해? 초가집의 전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냥 통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우물정자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통나무 끊어다가 우물정자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틈은 진흙 같은 걸로 메꾸고, 그러면 하나의 집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무 같은 거 가져다가 만드는 집을 귀틀집이라고 하고, 이 귀틀집이 조금 발전하게 되면 초가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틀집이라는 것도 철기 시대의 주거 형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주거 나왔으면 무덤은 널무덤, 독무덤, 널무덤과 독무덤이 있어요. 널무덤은, 자, 우리가 앞에서 청동기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청동기 시대의 무덤은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아까 제가 공통점이네 그러면서 다 돌 들어가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철기는 돌 말고요. 돌 빼고. 그러면 여기서 널은 나무. 그러니까 나무로 널이 널빤지예요. 얇고 평평한 그런. 그래서 나무 널을 만들어서 땅을 파고 그 나무 널을 관처럼 놓고 시신을 묻는 거예요. 그런 걸 널무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독무덤은 항아리. 이렇게 생긴 항아리 있죠? 이렇게 두 개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제 가운데 시신을 넣는 거지. 그래서 널무덤, 나무널, 독무덤, 항아리.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생긴 무덤이 철기시대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여러분 39페이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자, 성산 폐총 야철지. 자, 아까 제가 조개 껍데기 무덤은 신석계만 있는 거 아니다, 다 있다. 자, 그런데 특히 철기 시대의 조개 껍데기 무덤 형태 중에 성산 폐총 야철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산 폐총 야철지가 철기 시대 대표적인,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밑에 철을 만들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철을 이렇게 단련하던 재련하던 그런 자리가 있어서, 아, 이게 철기 유적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경제와 사회생활 한번 볼까요? 자, 농경이 성장을 하게 되죠. 농경, 경제. 경제는 벼농사가 발달했다, 벼농사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벼농사가 발전했다는 건 저수지가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저수지가 많이 지어지는구나, 저수지가 축조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벼농사가 발전한 시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가 훨씬 더 성장하는 시대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연맹왕국이 나중에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는 시대죠. 자, 이게 사회 모습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보시면 선사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선사문화의 일본 전파. 자, 신석기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지면 조몬토기,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져서 청동기 철기에 걸친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게 야요이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몬토기, 야요이 문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 쭉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의 시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앞에서 구석기, 그 다음에 중석기 기억나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제 시대를 한번 쭉 정리해 봤고, 자, 지금부터는 국가의 형성, 이제 나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긴 최초의 국가가 뭐냐? 고조선이지. 그래서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조선 건국 알죠 여러분? 건국 언제 됐어요? BC 2333년. BC 2333년. 자, 그러면 여러분 BC 2333년이면 이 시대로 따지면 어느 시대 생긴 걸까요? 청동기 시대. 그쵸? 앞에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가 BC 2000년경부터다라고 했으니까 시대가 얼추 대충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요 시대는 청동기 시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국을 누가 했냐? 알죠 여러분? 건국한 사람은 누구? 단군왕검이라고 하죠. 단군왕검. 자, 그런데 요 단군왕검이 기록에 남아있기로는 단군왕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908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단군왕검이 1908살까지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1908살까지 사는 사람이 뭐 불사신이야?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단군왕검이 1908살까지 살았던 게 아니고, 아마도 단군왕검이라는 건 실제 뭐의 명칭이냐? 군장의 명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왕검이 개인 한 명이 아니고요.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는데 이 단군왕검이라는 명칭이 한 2000년 가까이 간 거지. 그래서 1908살까지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단군왕검이 다스리는 그런 군장국가 형태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단군왕검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명칭이다. 나라의 어떤 명칭인 거, 군장의 명칭인 거지 사람일 리가 없지. 1900살 살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고조선. 자, 그러면 고조선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 유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조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었던 나라야? 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존재했던 나라냐? 그 영역을 대략의, 고조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어 라고 하는 대략의 영역을 나타내려면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물과 유적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아마도 고조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유적이 뭐냐? 자,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유물 유적. 자,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제가 이걸로 말을 여러 가지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제일 단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그냥 무슨 말인 것처럼 생각되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자, 그래서 세력 범위를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지 이동. 자, 그러면 수도는 어디였어? 이제 중심지죠. 말하자면 수도 중심지가 어디였냐면은, 자, 이거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고조선이 정확히 어디에 세워지고 수도가 어디고 사람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고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옛날이니까. 하지만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전해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령 중심설, 요령은 요동지방의 한쪽 끝을 말하는 거. 요령 중심설,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 중심설, 그러니까 대동강 유역 중심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령 지방에서 한반도 북부 대동강 유역으로 중심지가 이동했을 것이다. 이동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학설 중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동설이에요. 자, 아마도 이동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니? 자,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요령 지방에서 대동강 유역. 대동강 유역이라는 건 한반도 북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동했지 않았을까? 이동설이 가장 유력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동지방, 요령지방에서 한반도 북부 대동강 유역으로 아마 이동했을 것이다. 그게 가장 유력한 학설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게 이동설이에요. 43페이지 보시면은 요령 중심설, 대동강 중심설, 그 다음에 이동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동설. 그래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군 설화라고 나와있다. 단군 설화.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여기다가 볼까요? 단군 설화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 단군 설화가 기록된 책은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거는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가 최초. 자, 삼국유사에서 최초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삼국유사 말고 나머지 한번 보세요. 삼국유사, 제왕운기,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응제시주, 동국여지 승남 이렇게 5권 있어요. 찾았나요, 여러분? 45페이지 단군 설화 수록 되어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최초로 기록한 거 기억하면 해보시면 되겠죠. 삼국유사. 자, 삼국유사 말고 나머지도 여러분 이 고조선에 관한 기록들은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 승남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 그러면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된 내용이 그 위에도 나오고 있는데 자, 44페이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일단 자, 하나님이 환인 그리고 그 아들 환웅 그리고 환웅의 아들이 나중에 단군 안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조상을 쭉 연결해 보면 결국에는 환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의 선민사상. 자, 그 다음에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죠. 그랬더니 환인 하나님이 천부인 세계와 비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데리고 내려가도록 하죠. 천부인 세계는 청동, 검, 거울, 방울. 그래서 이 당시가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풍백우사, 운사, 비바람 구름의 신을 딸려보내죠. 농경사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태백산 신시로 내려와서 이제 요 인간 세상을 다스리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 건국 이념 말하자면 이제 다스리는 원리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서 인간을 다스리죠. 자, 그런데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빌었죠. 자, 실제로는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토테미죠. 말하자면 그런 토테미즘 부족이 서로 이 환웅 부족과 결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전설에 따르면 쑥과 마늘 주고 100일 동안 견뎌라. 결국에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사람 된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곰 부족이 이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토테미즘 그리고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으로 결국에는 환웅과 그 다음에 웅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게 바로 단군 왕검. 자,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단군의 제사장이란 뜻이 있고 왕검의 군장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단어에 제사장과 군장이라는 표현을 같이 가지고 있죠. 즉 재정, 일치, 사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맞아 볼까요? 고조선의 기록 먼저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단군 설화를 수록한 거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고조선이라는 게 나와 있는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 책으로는 동국통감, 동사강목 뭐 이런 책들이 있고 자 중국 측 사서가 시험에는 잘 나와요. 중국 측 사서 한번 볼까요? 중국 측의 사서 중에서는 관자, 산해경, 위략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다시 봅시다. 관자가 지금 남아있는 고조선의 기록 중에서 중국 측 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래서 기원전 7세기경의 기록이 바로 관자. 자, 그래서 최초로 중국 측 기록, 고조선 기록이 관자죠. 자, 봅시다. 고조선에 관한 기록 중에서 특히 중국 측 기록 가장 대표적인 게 관자. 관자는 BC 7세기경 최초 기록이죠.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 기록한 게 바로 이 관자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산해경. 산해경은 BC 4세기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관자와 산해경이 가장 대표적이고 자 나머지 뭐 위략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시험에는 관자와 산해경 정도는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초 기록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조선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봅시다. 역사. 자, 고조선의 발전 볼까요? 고조선의 발전. 자, 고조선의 발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는 가로 2번에 보시면 발전 과정 나와 있어요.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한번 봅시다. 발전 과정은 자, 고조선의 발전 과정 한번 볼게요. 아까 건국은 뭐 BC 2333년이라고 했으니까 고조선의 발전 과정 봅시다. 일단 BC 5세기경에 철기가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철기 1차 철기를 가지고 유이민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 철기가 전해진 건 아까 우리 철기 시대가 시작된 건 BC 5세기경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철기는 주로 중국에서 전해졌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고조선이 발전을 해서 BC 4세기경이 되면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해지게 돼요. 자, 거기 보시면 BC 4세기경부터 보세요. 자,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발전했다. BC 4세기경에 자, 연과 대립할 정도로 발전했다. 이게 연과 대립했다라는 것보다는 연과 대립할 정도로 발전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성장을 했구나. 자, 그러다가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4세기에서 3세기로 넘어오는 시기예요.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연나라 진계의 침입을 받아요. 연나라 진계의 침입을 받았다. 그래서 연나라에서 쳐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연나라 진계가 쳐들어와서 약 2000여 리의 영토를 상실하게 돼요. 자, 2000여 리의 영토를 상실했고 자, 그러면 이렇게 2000여 리의 땅을 빼앗겼다. 자, 그러면 굉장히 넓은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옮겨가야 되죠. 다른 지역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중심지가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중심지 이동설이 되게 유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게 누구냐? 뭐냐? 연나라 진계의 침입 때문이고요.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중심지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아까 요령 지방에서 한반도 북부 대동강 유역으로 자, 요령 지역에서 한반도 북부 대동강 유역 자, 한반도 북부 대동강 유역으로 중심지가 이동했다. 그리고 이 중심지가 이동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 연나라 진계의 침입이에요. 그래서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자, 그리고 BC 3세기경에 BC 이제 3세기로 넘어와서 자, 이때는 부왕, 준왕 등의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했었다. 이게 바로 조선왕, 그러니까 조선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전에 단군 왕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때를 조선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한 4명 정도의 조선왕이 등장했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부왕, 준왕
있는데 부왕은 아버지, 준왕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부왕의 왕위를 준왕이 계승했죠. 보통 이렇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엄청 왕권이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가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 요 BC 3세기경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BC 2세기 말쯤 돼서 자, 거기 보시면 BC 2세기 말쯤 돼서 자, BC 2세기경에 위만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1차 유이민이 철기를 처음 전해줬고 2차 유이민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그 2차 유이민이 위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만이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데리고 들어와요. 자, 그게 언제냐면 BC 2세기경. 자, 2차 유이민 그리고 이 2차 유이민이 들어올 때 위만이 섞여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위만은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약 1000여 명 정도 데리고 들어오죠. 자, 그래서 왕을 딱 만나요. 이때 왕이 준왕이었어. 자, 위만이 준왕을 딱 만나서 이제 사정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정치가 굉장히 상황이 중국이 복잡하니까 내가 망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왕한테 항복을 했겠죠. 그랬더니 왕이 이 준왕에게 그 위만에게 변방을 지키는 벼슬을 줘요. 그러니까 벼슬을 준 거죠. 그래서 변방을 지키는 벼슬을 줬고 위만은 변방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세력을 키우고 자기 세력을 형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점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특히 위만이 들어올 때 아무래도 중국에서 조금 더 발전한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점점점 세력을 키우더니 결국에는 BC 194년에 자, BC 194년에 결국에는 준왕을 쫓아내고 본인이 왕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준왕 축출, 준왕을 쫓아내고 자, 준왕은 이때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가냐? 한반도 남부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마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왕은 나중에 마한왕이 된다. 한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만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위만조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만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나라를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렇게 위만조선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만이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중국에서 훨씬 더 발전한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C 4세기경부터 BC 194년부터 드디어 위만조선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 위만조선의 성격, 특징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위만조선의 성격, 특징. 자, 그래서 성격이라고 합시다. 위만조선의 성격 한번 봅시다. 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돼서 위만조선이라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전 시대보다 좀 발전한 점이 뭐냐? 자,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죠. 철기의 본격화. 조금 더 발전적인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철기가 훨씬 더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복 활동이 활발해져요.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위만조선이 어떻게 달라졌냐? 철기가 본격화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해. 자, 그래서 진번이라든가 임둔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점령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 조직을 정비를 해요. 중앙정치 조직을 정비를 해서 자, 박사라든가 자, 그 다음에 박사라고 하는 벼슬이라든가 뭐 상대부 장군 박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 관제정비에서는 특히 이 위만의 관제정비 자, 위만 시대의 관제정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은 주로 비왕 그 다음에 장군, 경 뭐 이러한 중앙 관청들이 생겨나게 되죠. 특히 비왕 그 다음에 경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관직들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게 돼서 특이하다.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 자, 중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럼 중개무역이라는 건 여기 걸 가져다가 여기다 쓴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팔고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중개무역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냐면 중국의 한나라와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에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과 진국 사이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게 되었다. 자,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철기가 본격화되고 정복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앙정치가 다시 한번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특히 중개무역은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의 소국인 진국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중에서 한나라 같은 경우는 고조선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고조선이 중간에 이득을 다 챙겨 먹어. 그럼 한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한나라 입장에서는 고조선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조선이 한나라를 쳐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게 바로 이 중개무역에서 이득을 독점했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 볼까요? BC 128년에 창해군 설치. 창해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국. 그런데 이 창해군이 자 뭐냐면 말하자면 이 지역에 군장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지니까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데리고 중국 한나라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에서는 이 지역에다가 창해군이라고 하는 최초의 군현을 설치한 거죠. 한반도에 만들어진 최초의 군현이고 요 창해군이라고 하는 게 설치돼서 존재하다가 결국에는 토착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약 2년여 만에 폐지된 게 바로 창해군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무슨 소리야 헷갈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창해군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창해군 설치는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해군 설치가 위만조선이구나.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창해군 설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가 중요한데 이 시기가 언제야? 위만조선 전이야? 위만조선 후야? 위만조선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만조선 시기에 창해군 설치가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서파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서파살해 사건도 여전히 역시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뭐냐면 중국에서 사신이 파견됐어요. 서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신이 왔어. 우리나라로 이제 명나라 그 한나라에서 중국에 사신이 온 거죠. 그런데 한나라에서 사신을 보낸 이유가 황제의 말을 맨날 우리가 잘 안 들으니까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사신을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신이 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너네가 우리 황제 말 좀 잘 들으래. 근데 우리 쪽에서 뭐라고 했냐?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이 거절을 한 거죠. 싫어. 안 들을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사신이 일단 말을 전달했으니까 이제 돌아갔겠죠. 그래서 한나라 사신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한나라 사신이 돌아갈 때 우리나라가 이제 예의상 배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라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가는지 보고. 근데 이 서파가 황제 말을 우리가 안 들었으니까 열이 받아서 그랬는지 배웅 나온 우리나라 관리를 고조선 관리죠. 위만조선의 관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가 우리를 죽였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쫓아가겠지 또. 쫓아가서 서파를 죽인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신을 죽이니까 열받은 한나라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네. 그 사건이 고조선이 멸망하게 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해 침입이 있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서파살해 사건이죠. 자, 결국에는 한나라가 침입을 했고요. 자, 이 서파살해 사건 때문에 한나라에 공격이 있었고, 자, 한해 공격이 있었고, 결국에는 한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공격을 약 1년여 만에 우리가 잘 막아내기는 해요. 그런데 그 1년여 동안에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국력이 좀 약해졌겠죠. 당연히 우리 조그만 나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신하들은 왕한테 뭐 항복하자고 했을 것이고 어떤 신하들은 막 싸우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어떤 일도 일어나냐. 신하가 일부는 아예 자기들 세력을 따로 모아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제 빠져나가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은 따로 가겠다. 고조선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요 조정에서 사건을 일으킨 거죠. 왕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한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일부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또 싸워서 왕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분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BC 108년에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싸우고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1년 동안 버텼지만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을 해버리고 말죠. 자, 그러면 고조선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아까 말했죠.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된 거죠. 1년 버텼지만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자, 멸망을 한 이 자리에다가 한나라는 한나라에 관청을 설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나라에 관청을 설치했으니까 그 관청 운영을 누가 했냐? 중국 사람들이 했겠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에 한동안 살았었는데 이런 거를 한 9년이 설치돼요. 그래서 한 9년 또는 한 사군이 설치돼서 요 한 9년은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자,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런 지역에다가 이런 관청 같은 것들을 하나씩 설치를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결국에는 한 9년이 설치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창해군 설치나 서파사리 사건은 시기만 알면 되죠?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위만조선에서는 요 성격, 위만조선의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성격이라고 해도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 특히 중개무역 같은 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와서 중심지가 이동했다는 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조선의 발전 과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한과 대립, 고조선의 멸망, 한 9년 설치 쭉 나와 있고, 결국에 이런 한 9년 중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낭랑이고, 나중에 얘네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통합되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방이 남아요. 그러니까 낭랑 하나, 대방 하나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이 낭랑과 대방을 완전히 축출한 거, 쫓아낸 거는 언제냐? 미천왕 때. 자, 고구려 미천왕, 4세기 고구려 미천왕 때 완전히 축출하게 되죠. 고구려 미천왕 때 축출. 그래서 중국 세력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쫓아낸 건 고구려 미천왕 때. 고구려 미천왕이면은 4세기. 아니, 4세기. 맞네. 314년, 313년이니까 4세기 때 완전히 쫓아내게 되죠. 자, 그래서 고조선의 발전 과정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고조선이 건국된 이후로 자, 쭉 발전을 해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위만이 왕이 됐어요. 위만이 왕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부터를 뭐라고 하냐? 요 시기를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만조선이 발전하다가 결국에는 한나라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에는 이제 이 고조선의 발전 중에서 잘 나올 때, 많이 나올 때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 가, 여기 나, 여기 다. 그래서 각 시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예를 들면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온 건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연나라 징계의 침입은 위만조선 전후 여기. 자, 그 다음에 창해군이 설치됐다. 그럼 창해군 설치는 이 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기를 골라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시기를 여기 보시면 막 연도별로 쭉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연도를 외우고 할 필요가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를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딱 3개로 나눠서, 그 다음에 멸망 이후에 다는 뭐 한 9년이 설치됐다는가 이런 거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막 너무 연도별로 막 촘촘하게 이거를 막 다 연도를 외워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통은 위만조선 전이냐, 위만조선이냐, 멸망 이후냐, 요렇게 3파트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훨씬 공부하기 편하겠죠. 시험은 거의 그렇게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사회. 자, 고조선 사회는 뭐 우리 팔조법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책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자, 팔조법이 전해진다.
자, 팔조법이라는 게 전해지는데 팔조법은 어디 전해지냐? 한서지리지에 전해져요. 한서지리지. 한서지리지라는 책에 팔조법이 남아있어요. 자, 그럼 팔조법은 원래 몇 개? 8개겠지. 그런데 팔조법 중에서 전해지는 거, 요 한서지리지에 전해지는 건 3개. 그래서 그 3개 내용이 어떤 건지 볼게요. 자, 49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살인자는 죽여라. 왜? 사람을 죽인 건 노동력을 중시하는 거니까 죽여라 그 말이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즉 노동력을 중시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거 여러분 보복법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쵸?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복법 같은 그런 성격이죠. 자, 그다음에 상처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해라. 상처 입히는 게 나빠요. 왜? 노동력이 중시되는 사회니까. 그다음에 곡물로서 갚아라. 자, 그러면 곡물이 있다는 건 농사를 짓는다는 거고, 그러면 곡물이 내 거니까 갚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유재산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속죄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도둑질이 나쁘다. 왜? 사유재산이 있다는 뜻이고, 노비로 삼는다. 즉 계급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속죄 받으려면 돈 50만 전을 내라. 자, 그러면은 집에 돈이 있다는 얘긴데, 자, 그럼 이 돈은 우리나라 돈, 중국 돈? 중국 돈이겠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돈이 없거든. 그러면은 이런 돈을 자기 집에 뭐 50만 전 정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되게 지배층이겠지. 그래서 일부 지배층에서는 이렇게 화폐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일부 지배층에서는 화폐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원래는 8개 팔조법이었는데 그중에 3개 남아있다고 했고, 여기에 부록처럼 따라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여자들은 정신하여 음란하지 않는다. 즉 여자들은 바람 피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음란하지 마 이런 건데, 그러면 여자들은 바람 펴도 되고 음란하면 안 되고 바람 피면 안 되고 남자들은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여자에 대한 규정만 있잖아요. 즉 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남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걸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적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팔조법이 원래 전해지는 거 3개에다가 따라오는 부록 같은 거 하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부장적 사회임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이 8개밖에 없어? 그래도 고조선 사람들은 막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8개로도 충분했다는 거죠. 하지만 한 9년이 설치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풍속이 각박해지고 막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법이 총 60개 정도로 늘어났다. 자, 거기 보시면 한 9년 설치 이후에 풍속이 각박해져서 법이 60개조로 증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쭉 한번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봤고, 한 가지 여러분 51페이지 보시면은 기자조선에 대한 평가라고 해서 뭐가 하나 더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썼으니까 아까 건국부터 위만조선 전까지를 보통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만이 왕이 된 시기를 위만조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만조선이 있다가 멸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고조선은 단군조선, 위만조선, 멸망. 그런데 요 중간에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사이에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저기 어떤 기록에 보면 기자라고 하는 엄청 똑똑한 유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중국 황제가 물어봤어요. 신하들한테. 야, 기자는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훌륭한 유학자로 훌륭한 사람이랬잖아요. 이 사람이 저기 동쪽으로 가서 왕이 됐다고 합디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합디다. 이런 말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자가 어느 나라 가서 왕이 됐다는데 그 나라가 고조선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기자가 우리를 다스렸다는 증거나 기록이나 뭔가 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 나중에 가면은 막 조선에서 막 명나라 섬기고 막 중국 섬기고 하는 게 나중에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가 우리 왕이었었을 거야 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다고 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기자조선을 강조하는 시대가 따로 있어요. 모든 시대의 기자가 다 왕이었어, 우리나라 왕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주로 조선시대 살인,
사림, 그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그 우리가 이제 훌륭한 유교를 가진 그 공자급에 해당하는 그 공자 정도 훌륭한 막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 고조선의 왕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왕이야. 그 시대를 기자조선이라고 해. 그런 식으로 해서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시대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인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자조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기자가 실제 우리나라를 다스렸냐? 잘 모르죠. 그거는. 기록이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냥 사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기자조선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나라 성장으로 넘어갈게요.